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 심보가 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를 함부로 조롱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하는 조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마도 울고 갈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피해자신데 가해자에게 조롱까지 받고 복수를 결심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화도 나고 세상에는 저런 나쁜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남편과 딸아이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 지금은 엄마와 딸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남편과는 이혼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혼을 당한 거죠. 왜 좋지 않은 일은 몰아서 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직 이렇게 숨을 쉬고 멀쩡히 살아있는 게 가끔 믿기지 않곤 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생각도 정리가 좀 되었고 마음도 어느 정도 추스러진 상태라 남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거고요.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조금 후련해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아직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들이 다 정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 지나간 다음인 지금도 실감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는 소위 말하는 부잣집 고명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셨어요. 친가도 외가도 다들 한 재산씩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습니다. 고생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거리가 먼 단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건데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그렇게 키우기도 하셨고 또 저도 일부러 고생해가며 인생을 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어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 아닌 동경 같은 게 있었는데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어딘가에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재수없어 한다는 걸 아니 어디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편은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카페를 오픈한 날 그곳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어요. 첫눈에 이상형인 사람이라 멋지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잠시 나눈 대화에서 아 정말로 열심히 살고 꿈도 이상도 높은 사람이구나 멋지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연애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제 주변에는 남편만큼 야망이 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야망이 크고 욕심이 많아야 성공하는 거다. 아빠도 남자친구를 그런 이유에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이나 남편의 집안에서는 저희 집안에서 남편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 번에 떨어진 허락에 조금 얼떨떨해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엄마는 조금 내키지 않아 하시기는 했어요. 저렇게 욕심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위험한 법인데 멍청한데 욕심이 많으면 그건 위험한 거지만 똑똑한 사람이 욕심 많으면 그건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 그리고 저렇게 조금 우리보다 떨어진 집안이랑 결혼을 시켜야 우리가 수진이를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마 엄마는 아빠의 그 말에 넘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주 못 보거나 멀어질까봐 항상 그걸 염려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릴사위 늦금으로 데려오는 거면 되지 않냐는 아빠의 말이 엄마의 마음을 돌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아무런 잡음 없이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몹시 순탄했어요. 남편은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빠의 회사로 취직했습니다. 아빠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중견기업의 오너셨거든요. 일찍이 제가 그 회사를 물려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고 무엇보다 제가 그런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빠는 사회를 잘 봐서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남편은 빠르게 일을 배웠고 아빠의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얼마나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하던 사람들도 남편이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하니 다들 수긍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이고,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야. 제가 복 받은 거죠. 너는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뭐 친구들은 그 정도 조건의 며느리를 데려간 데다가 자기 아들이 회사까지 물려받게 생겼으니 네가 죽으라면 죽는 식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들 했지만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예쁨 받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남편하고 저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선남 선녀 부부라고 어디를 가나 칭찬을 했어요.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 최근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일 거예요. 결혼하고 한 10년이 넘어가면 보통 부부들은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정으로 우리로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계속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인꼬 부부 뭐 그런 말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고난과 역경 이런 단어는 절대 없을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에야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네 조건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야, 네가 어리바리해서 순해서 그렇지. 세상에는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많다. 괜히 끼리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다들 조금만 가져도 벗겨 먹으려고 하니까 급이 맞는 상대를 찾는 거지. 이런 말을 남편과 만날 때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을 아주 조금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런 생각이나 의심은 정말 아예 사라졌습니다. 딱 한 번 남편이 저에게 뭔가 부탁한 적이 있기는 했어요. 결혼하고 3년인가 4년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동생이 결혼하는데 내가 좀 보태주고 싶어서. 그런데 당신 가진 돈 좀 있어?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시누이가 결혼할 때 상대방 쪽 집안에서 꽤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돈댁이 저희 집안이라고 하니 그쪽에서 욕심을 조금 부리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흔쾌히 돈을 줬었어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가씨 기죽으면 안 되죠. 정말 우리 오빠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은 무슨 복인지 몰라. 이런 언니랑 한 가족이 다 되고 말이야. 시누이는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가족의 사돈이란 것이 상대방 쪽이 허락하는 데 꽤나 큰 역할을 한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간호사였는데 시누이 직업만 듣고서는 원래 그쪽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시댁이 딱히 엄청나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시누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누이의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 반갑게 저희 아빠를 찾아와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 가셨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보다 더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집안은 좀 노골적이다. 그러게. 저는 그때 시댁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약간 무시받는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결국에는 그 사달이 난 거지만 말입니다. 아이를 둘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타고나길 몸이 약하게 태어난 데다가 예민하기도 해서 조금만 환경이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크게 앓고 지나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첫째를 가졌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저도 딱히 둘째를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나 남편은 아들을 원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군감이네. 가족들이 든든하겠어. 아들이랑 목욕탕 가고 이러면 좋지 않아요? 어디서 아들이 있는 부모를 만날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부러움을 꼭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둘째를 낳고 싶었지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딱히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엄마가 원하지 않아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딸아이에게도 참 좋은 아빠였고 또 저에게도 더없이 좋은 남편이었으니까요. 영영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제 삶에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너희 아빠가 암이란다. 저희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정말 저는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아빠는 정말 크고 단단한 나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고 언제나 거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저를 지켜주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를 이겨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를 버티게 해준 것도 남편이기는 하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른 의미로 남편이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줬지만 말입니다. 아빠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수진아, 혹시 무슨 일 생기거든 오 변호사 찾아가라. 알겠니? 무슨 일이라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게 뭐가 있어. 아빠나 빨리 일어나. 그때는 그냥 남겨질 저와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지나가 보니 그게 아니었지만요. 아빠는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한참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 그렇게 큰일을 겪고 충격을 받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있는지 누가 없는지 그리고 누가 왔다 갔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방명록 같은 걸 보고서야 알게 되는 거고요. 더구나 아빠는 발도 굉장히 넓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듯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는 얼굴이 서 있었어요. 유비서, 남편의 비서로 일하는 여자이자 저에게 틈틈이 남편의 소식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늦는다 뭐 그런 연락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었어요.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와야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그런 느낌 아시나요? 분명히 표정은 좋지 않고 나에게 위로를 전해주곤 있지만 묘하게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요. 그때 제가 유비서에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 오너 장례식에 왔는데 그 왜 기분이 좋냐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기는 했어요. 오늘 사장님께서는 밤새시긴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네. 네?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회사에 처리할 일이 많으시거든요. 사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도 않고요.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남편이 오늘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유비사가 저에게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당사자가 아니라 비서가 전달하냐고요. 장인어른 장례식에 관한 건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유비서의 그 태도였습니다. 사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굳이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사업하는 아빠를 옆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는 정말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저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저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왜 유비서가 전달해주죠? 직접 들으면 되는데. 아, 그렇네요.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과하는데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장소도 장소였고 또 그럴 정신이 없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어딘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까 유비서 말로는 당신 오늘 밤 못 세운다던데 정말이야? 제 그 질문에 남편이 심하게 당황하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말이죠. 아니 비서가 저에게 그런 스케줄을 설명해줄 정도면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일정일 텐데 그렇게까지 놀란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놀라? 아니 내가 이야기할 거였는데 당신이 다 알고 있어서 놀란 거지. 유비서가 그런 말도 했어? 몰랐네. 저는 그때 남편의 그 행동에 어딘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평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가지 않아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것이 다 그냥 느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유비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바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외박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회사 일이 너무 정신없어서 그래. 내가 바보야? 나는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아? 남편은 제가 정말 집안에서 화세 사람들이랑은 하나도 교류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앉아있는 사람인 줄 알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 아줌마 하면서 알아온 아빠의 회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긴. 회사가 그만큼 바쁠 일이 없다는 걸 나도 안다는 뜻이지.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더군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표정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싸늘하고 고집 있어 보이고 무슨 말이든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정 말입니다. 당신 유비서랑 무슨 사이야? 제 그 물음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빤히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그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 남편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의 소리도 질렀어요. 그 소문 사실이야? 왜 말을 못해? 너 정말 바람났니? 어? 남편은 그제야 작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의 입 밖으로 나온 모든 말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라고요. 어떻게 결혼해서 10년이 넘게 같이 산 배우자에게 이제 너 필요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동안 나랑 같이 살았던 이유는 순전히 필요에 의해서였다는 거잖아요. 사랑이고 뭐고 이런 감정도 하나도 없었고 살아오면서 쌓인 정도 하나도 없는 저에게는 다른 그 어떤 말보다 그 말이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상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뭐? 필요가 없어? 나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래. 그게 유비서라는 소리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유비서를 표현한 것과 이혼하자는 그 말이 제 귀에 이명처럼 들려왔던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는 갑자기 아파오고 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가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 말이죠. 그대로 쓰러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 몸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일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 그건 다 몸이 안 좋거나 더위를 먹었거나 뭐 그래서였지 그렇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눈을 떠보니 소파 위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불 꺼진 거실, 아빠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슬퍼서도 슬퍼서였지만 그 엄청난 배신감에 눈물이 막 나왔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사는 동안에도 가족으로서 정이 쌓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일말의 감정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 긴 세월 저 인간에게 속았구나. 그 배신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일은 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까? 그리고 그 개자식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때 꼭 그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던 걸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닥친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울리는 전화벨에 누가 걸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저와 교류가 가장 잦은 입원분이었습니다. 받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 시간에 별일이 아닌 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실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이 전해준 소식에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놓을 뻔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뭘요? 사장님이 회사 지분 다 물려받는 거. 네? 남편이 아빠의 지분을 다 물려받고 정식으로 회장으로 선임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버버거리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안 돼요. 그 인간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뭐라고요? 그러면 그 소문이 정말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회사에도 파다하게 나 있는 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는 느리신 김 이사님이 알 정도면 말입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자 김 이사님이 서둘러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뭐 남기신 말 없어요? 남기신 말이요? 그리고 찬찬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오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던 그 말 말입니다.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오 변호사님에게 전화해 내일 당장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장님이 걱정하시던 그 일이 일어나나 보네요. 네, 내일 점심시간 이후로는 시간 다 괜찮으니까 편하실 때 오세요. 라고 말이죠. 아빠가 뭘 아셨는지 무슨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빨리 알고 싶어서 바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변화 스님에게 가기 전에 남편의 회사에 들렀어요. 할 말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회사에까지 무슨 일이야? 너 이 회사 네 거 되자마자 나한테 그 소리 한 거 맞지? 그걸 이제 알았냐? 참 똑똑도 하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 어떻게 이렇게 개새끼일 수가 있어? 그래, 나 개새끼 맞아. 근데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옆에서 1년 365일 24시간 비위 맞추고 혹시나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고. 나는 뭐 편한 줄 아냐? 그 여자는 내가 숨 쉴 수 있게 해준 여자야. 나를 편하게 해주는 여자라고. 나도 이제 그렇게 좀 살아야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도 싶고 회사도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이 말이죠. 그러면 회사는 놓고 가야지. 우리 아빠 회사인데. 내가 왜?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왜 포기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도 이 회사 물려받기 위해서 그동안 개처럼 일했어. 자격 있다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똑똑하고 믿음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멍청한 개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믿어야만 했어요. 저는 반쯤은 멍한 얼굴로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유비서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유비서가 싱긋하고 웃었거든요. 아주 상큼하게 말입니다. 이야기 다 끝나셨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유비서, 아니 상간녀에게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재밌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재밌죠. 제가 지금 인생 역전하게 생겼는데요. 뭐라고요? 제 말에 그 상간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군요. 정말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그럼 이제 들어가세요, 사모님. 아니다, 아줌마. 뭐라고요? 아줌마요? 네, 아줌마. 제가 이제는 사모님이잖아요.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정말 명백한 조롱이었죠.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말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인간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얼마 전에 아빠까지 돌아가셨고 거기에 아빠의 회사를 그대로 갈취당하게 생긴 피해자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불륜한 당사자가 어떻게 감히 그런 조롱의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들의 악한 그 마음이 말입니다. 거기서 울고불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고 그대로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뭐 대부분 안쓰러워하는 반응들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반응이고 말이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오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빠가 혹시나 몰라 준비해둔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분을 다 물려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김 사장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죠. 그저 지분을 물려준다는 거에만 정신이 팔린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회장님 지분은 그게 다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빠 회사가 그 자식한테 안 넘어간다는 말인가요? 네, 안 넘어가는 건 물론이고 땡전 한 푼 없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김 사장과 유비서의 내연관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따님분이 상처받으실 걸 염려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따로 준비해 두신 거고요. 그제야 아빠가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셨을 아빠를 생각하니 더더욱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것들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겠다. 아니, 철저하게 후회할 수 있도록 복수를 해야겠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아빠에게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땡전 한 푼 없이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불륜에 대한 증거도 다 확보해 두신 상태라서 이 부분은 이혼소송 같은 걸 하면 재산분할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쪽으로 판결이 날 거예요. 그쪽에서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줘야겠죠. 오 변호사님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했어요. 물론 그런데도 그 년놈들만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린 만큼 분노가 차오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어머, 너 아직도 집에서 안 나갔니? 이제 여기 우리 집이라던데? 그리고 들어온 집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 있더군요. 아직도 모르나 본데? 뭘요?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그 설마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너 쫓겨났다며? 그 회사 이제 우리 거고 우리 세며느리 여는 거 아니야? 표정 보니까 알고 있었네. 두 분은 언제부터 아셨는데요? 그게 중요하니? 이제 그 회사가 우리 아들 거고 나는 젊은 새 며느리 봐서 손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씹은 데 판 난다지만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다는 듯 서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많다며? 그걸로 평생 먹고 살 만큼 된다던데.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러면 혹시 아니?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챙겨줄지?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골랐어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았거든요. 되도록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입을 꽉 깨물고는 이새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가세요. 뭐요? 나가라고요. 내가 이혼해도 이 집은 내 거예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소리를 많이 질러본 날은 그날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이기도 할 거예요. 제 인생에 그렇게 화가 나는 날은 다신 오지 않을 테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확신할 수 있거든요. 어머머? 얘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신고? 그래, 해라 해. 그 말에 저는 정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12를 눌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은 정말로 제가 신고할 거라는 걸 알았는지 이렇게 말하고서 서둘러 줄행랑을 치더군요. 그 모습이 역겹고 추했습니다. 야, 너 우리한테 막대하면 내 아들한테 얘기해서 위자료 많이 주지 말라고 할 거야. 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된다? 지가 아직도 회장님 딸인 줄 아나.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못 차렸어. 그러면서 서둘러 나가더군요. 그러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에 그런지 온몸을 누가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무리를 하기는 했지 하는 생각에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엄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굉장히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도 다 알고 왔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엄마만은 모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겠나요. 그래서 엄마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슬픔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김이사랑 오 변호사한테 다 들었다. 우리 딸 괜찮아? 엄마의 그 말에 너무 많이 울어서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도 그런 저를 보며 울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참 끌어안고 울었어요. 엄마는 본인도 서럽게 울면서 내내 제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다시 그 순간의 분노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엄마는 오 변호사님께 다시 회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아빠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까지 모두 다 듣고 오신 다음이었어요. 니네 아빠 불쌍해서 어쩌니 너도 불쌍해서 어쩌니 하며 한참을 우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그것들이 망하는 거 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 거니까. 앞서 다른 의미로 남편이 저를 사랑하게 해줬다고 말한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 연념들에 대한 복수심은 저를 더더욱 열심히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온실 속 화초처럼 살던 제가 거친 세상에 나와 강해질 수 있게 해준 인간들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네요. 남편은 제가 이런 패를 쥐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신나서 회장이 될 날만을 기다리며 들떠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듣자 하니 그 여자 집에서 생활한다더군요. 낯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을 보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다 이겨낼 정도의 사랑인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사랑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네요. 이혼 서류를 들고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곧 남편에게 속장이 갈 예정이었으니까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끄러워져봤자 어차피 더 가져가실 것도 없고 그리고 따님분 교육에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욱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내 딸 얘기를 해? 너는 부모가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 인간이 되었지만 내 딸은 내가 잘 키웠거든. 그래서 이런 일로 너처럼 자라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제 말에 이를 꽉 꿰물기는 하더군요. 그 말이 타격이 있기는 한가 보다 했습니다. 내가 그이한테 그래도 불쌍하니까 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입이 산 거 보니까 안 그래도 되겠네요. 상간녀 주제 뭐 대단한 아량 베푼다. 그치?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보죠. 그 상간녀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자신만만한 얼굴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꿈도 꾸지 못한 채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면서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소송장과 내용 증명이 남편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웃으며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절망을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야? 한글 읽을 줄 몰라? 뭐긴 뭐야? 너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됐다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빠가 너 뒤에서 딴짓하는 거 다 알고 계셨더라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모르는 척 하시고선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 알몸으로 내보낼 수 있게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더라고. 우리 아빠 똑똑하고 철저하신 분인 거 네가 같이 일해봤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그게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개새끼야. 그렇게 말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기저기 회의하고 알아보고 난리를 쳐대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남편은 그 회사에 소유권이 없었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날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식은 회사를 한번 싹 쓸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회사 직원이 그 두 사람을 고소해야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건지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직원들 처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을 것 같아요.
원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이가 회장이 되고 쫓겨나고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랑 친하게 지냈다던 그 김 이사님은 사내에서도 온화하면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따르는 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저는 정중하게 회장직을 부탁드리기 위해 다음날 바로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을 설득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 회사 운영을 맡아주시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이제 곧 쫓겨날 예정인 사장실로 갔어요. 회장실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싸둔 짐이 보였습니다. 그 짐들을 다 그대로 들고 이 회사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제 눈에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유비서, 그러니까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짐 그대로 회사 밖으로 나가겠네요. 라고 말이죠. 그 여자는 그제야 제가 온 걸 알아챘는지 저를 보고 인상을 쓰더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안 주려고요. 정말로 빈털터리로 쫓아낼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고서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인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 그것도 땡전 한 푼 없이 하루아침에 백수된 남자랑 잘 살아봐요. 아, 사랑하니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요? 아, 땡전 한 푼 없이 쫓아낸다는 거? 진짜예요. 그 인간 나한테 위자료를 좀 많이 줘야 할 거거든요. 그쪽이 그랬죠? 내가 언제까지 당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당당할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당신들보다 훨씬 더 가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돌아섰습니다. 뒤이어 그 여자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에게는 그게 축하의 팡파레로 들렸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저에게 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빌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던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왜 네 여보니? 그리고 네가 그랬지? 사랑한 적도 없는 정도 없는 여자 옆에서 그런 척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말을 한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니? 몰랐으면 모를까. 여보, 난 네 여보 아니라니까. 당장 꺼져. 경찰서 가고 싶지 않으면. 남편은 그 말에도 한참을 빌었지만 저는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남편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은 시댁에게까지 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고는 그 상간녀 집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간녀한테까지 쫓겨난 모양입니다. 갈 곳이 없으니 시댁으로 간 거고 모든 사실을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된 거죠. 집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었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응? 언니, 제가 죄송해요. 그때는 잠시 미쳤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피마, 응?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아, 그 나이에 땡전 한 푼 없으니까 그건 아닌가? 그 정도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사세요. 아가... 그리고 저 이제 그쪽 며느리 아니니까 그놈의 아가 소리 좀 집어치우시고요. 물론 한 번에 물러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빌고 또 빌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 바로 물러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가씨 결혼할 때 집 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누이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한 사람처럼요. 지금 당장 어머니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 그거도 달라고 소송 갈 거예요. 그리고 귀찮게 해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씨도 소송장 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어머니 모시고 내 집에서 나가요. 나 더 화나게 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누이는 태도를 바로 바꾸고서는 자기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가자. 이게 진짜 지 피해볼까봐 이러는 것 좀 봐. 네 오빠는 딱 보면 몰라? 언니 절대 오빠 용서 안 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 지금 그 집 빼주면 나도 이혼당해. 엄마는 아들, 딸 둘 다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어? 어?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시누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얼른 일어나, 얼른.
얘야, 정말. 네, 죽으면 죽었지 용서는 없어요. 제 그 말을 듣고서는 시어머니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신우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귀찮게 구는 일은 없었어요. 신우이가 아마 잘 단속했을 겁니다. 자기 입속에 있어서는 귀신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던 날 남편에게 그래도 조금의 재산 분할은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그 재산 분할해준 금액의 80%는 위자료로 제가 다시 돌려받았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들을 벌금 같은 것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받은 돈 모두를 쓰고도 오히려 모자랐다고요. 남편은 주기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지만 저는 그 역겨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 뭔지 아시나요? 저는 남편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랬거든요. 회사는 정말 잘 굴러갔습니다. 역시 제 안목이 탁월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무척 흡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해진 딸을 보면서 많이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엄마와 집을 합쳤습니다. 남편과의 기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기도 했고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면 기분이 나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구르고 이사를 하고 그러는 동안 남편 생각을 많이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딸아이가 남편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에는 아빠 언제 들어오냐고 보고 싶다고 안부를 묻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뭔가를 아는 건지 어떤 건지 아빠를 찾지도 묻지도 않아서 신경이 조금 쓰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안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이죠. 그 비서인 상간녀는 소문이 쫙 나서 취직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이 참 커 보이는 여자였거든요.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도 큰 여자 같았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그 여자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남편은 만나주는 이 하나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에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으니 더더욱 그랬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워낙 센 사람이라 더더욱 버틸 수 없을 거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생각나네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창회에 저를 데리고 가서는 어깨에 벽돌을 넣은 사람처럼 으쓱거리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 말이에요. 그랬던 동창들 사이에도 이미 소문이 쫙 났을 테니 그 자존심에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현실을 부정하며 저렇게 술만 푸고 있는 걸 테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 터져 하겠죠. 다들 골고루 벌을 받았고 또 그 벌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난날 누렸던 영광들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또 그 현실을 부정하고 살 테니까요. 저는 이제 이곳에 쓰는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남편에 대한 모든 기억과 생각 그리고 증오의 마음까지 다 털어내려고 합니다. 아예 제 인생에서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고 싶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만은 없으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말이죠. 어차피 저에게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지난날을 생각하며 후회로 눈물 짓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딸아이거든요. 어쨌든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아이는 없을 테니까요.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말입니다. 지금 제 딸아이는 제가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존재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이 아마 분노하셨을 테고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 많이들 시원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아는 모든 이의 반응이 다 그렇거든요. 저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훌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새로운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이야기 들어주시는 분들이 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에게도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발생해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저에게도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널리 알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도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제가 정확히 8살일 때 아빠가 일하는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공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가셨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긴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수진이랑 수영이는 어떡하고 이러고 먼저 가니. 아이고, 이를 어째. 내 아들, 우리 형석이. 내 아들 어떡하니. 불쌍한 내 새끼. 미선아, 힘들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기들 키워야 한다. 알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들 아빠가 이렇게 죽으면 저는 어떡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남편이 죽을 줄 몰랐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 건지. 사실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유난히 술을 좋아하던 아빠는 술에 취한 채로 집에 오는 날도 무척 많았습니다. 게다가 주사도 심해서 엄마가 많이 고통스러워했죠. 어렸던 저도 그런 아빠가 싫어서 이불 속에 숨어있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아빠여도 세상에 없으니 슬펐습니다. 미워도 우리 아빠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은 게 믿을 수가 없었나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자기가 배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렇게 애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애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저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새끼들을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엄마, 나 분명히 말할게요. 나는 수진이랑 수영이 절대 우리 집에서 못 키워요. 남편 눈치가 보여서라도 절대 안 돼요. 애들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는 애들 못 데려가요. 나도 지금 애들 엄마 눈치가 보이는데 마음 같아선 내가 키우고 싶어도 이게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집은 작아서 지금 애들 데려가도 재울 곳도 없어. 형순이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이렇게 애들만 놓고 새벽에 도망을 가다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만. 그럼 어쩔 수 없으니 내가 당분간 애들을 맡을게. 그런데 내가 사는 마을에 고등학교가 없잖니. 그때는 너희가 돌아가면서 애들을 맡아야 해. 애들 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냐? 그건 너희 둘이 상의해서 해결해라. 우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나 키우면서 매번 오빠들만 공부시키고 그랬으면서 나한테 애들을 맡기고 싶어요? 오빠도 너무하네. 오빠들은 지원을 그렇게 받아놓고 큰오빠가 죽었다고 오빠는 조카들을 모른 척해? 뭐?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모른 척했어? 나도 애들 돌보고 싶어. 누가 데려가기 싫대? 애들 엄마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그래?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야? 아유, 그만해라, 그만해. 애들 다 듣는다. 안 그래도 불쌍한데 이게 다 도망간 며느리 때문이지. 자기 남편 죽었다고 바로 저렇게 애들 버리고 가는 게 엄마야? 엄마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학교에 다녀왔더니 엄마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나 동생에게 그 어떠한 언질도 없었고 무언가를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자기 몫을 챙겨서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우리의 거처가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겨우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동생은 이제 겨우 3살이었거든요. 아빠의 형제라고는 고모와 작은아빠가 전부였는데 둘 다 노골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자매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수진아, 수영아, 이제 너희는 할머니랑 여기서 살 거야. 아유, 불쌍한 내 새끼들. 원래 살던 곳보다 많이 시골이지만 어쩔 수 없다. 수영이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 쳐도 수진이는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휴, 가만히 있어보자.
할머니를 따라간 곳은 시골이었어요. 원래 살던 곳은 그래도 광역시라 주변에 뭐가 있었는데 할머니 집은 너무 시골이라 하루에 버스가 겨우 두세 대가 전부였답니다. 학교도 옆 마을까지 30분은 걸어가야 나왔어요. 마을이라고 해봤자 주민도 몇 없어서 전부가 아는 사이였죠. 그런 곳에서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동생이 안쓰럽다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아빠는 죽고 엄마는 도망갔다며 저와 동생을 보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생을 졸업할 때가 되자 당장 제 고등학교를 두고 가족끼리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절대 저 애들 우리 집으로 못 데려와. 아니, 막말로 내가 잘하면서 뭐 오빠들하고 동등하게 컸으면 몰라. 나도 안 나온 고등학교를 보낸다고 내가 미쳤다고 수진이를 데려가서 키워요? 그때랑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 그리고 나도 마음 같아선 당연히 애들 내가 데려가고 싶지. 그런데 지금 내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다 주는데 마누라 눈치가 보여. 무엇보다 나는 우리 집이 작아서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떡하니? 고등학생인 애를 혼자 살게 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내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희 마냥 내가 죽어도 애들 이렇게 모른 척 할 거냐? 아, 참,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럼 어떡해요? 나는 진짜 도저히 애들 못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면 혼자 살아도 되지 않나? 나 때는 혼자 사는 애들 많았는데? 수진이한테 물어봐요. 수진아! 수진아! 어디 있니? 그만해라. 아이고, 어려서 부모 없이 자라서 불쌍한데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지. 너의 마음은 알겠다. 내가 그럼 애들 데리고 근처 광역시로 이사 가던가 해야지. 결국 고모와 작은아빠는 끝까지 저와 동생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가기 싫다고 대꾸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된다 해도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 우리 자매를 위해 할머니는 시골집을 팔고 도시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빠도 돈을 조금씩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근처 도시로 가서 살았는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고생만 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 삼남매 어렵게 키워놓고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든 애들을 데리고 올걸. 엄마, 수진이랑 수영이는 어떡해요? 할머니는 우리 자매를 데리고 도시로 오셨는데 그때는 한겨울이었어요.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때였습니다. 길거리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눈 때문에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시장에 가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빙판에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거는 아니었고 병원에 며칠 있다가 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수진아, 힘들어도 버텨. 알겠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 할미가 우리 수진이랑 수영이 지켜보고 있을게. 힘들 때는 하늘을 보고 아빠랑 할머니에게 덜어놔. 수영이랑 서로 의지하며 버티고 버텨야 해. 할머니가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하다. 할머니, 나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 나 이제 겨우 17살인데 수영이는 12살이야. 이제 우리는 어떡해. 할머니, 죽지 마.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잘할게. 제발 할머니. 제발. 나 할머니 없이 못 살아. 미안하다, 수진아. 옷장 밑에 이불 뒤져봐. 할머니가 비상금으로 모은 돈이 있어. 그거 절대로 고모랑 작은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알겠니? 미안해.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주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였어요. 우리 자매를 고모와 작은 아빠는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저를 앉혀놓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그때 확실히 말했습니다. 네, 고모랑 작은 아빠네 집에는 저도 가기 싫어요.
우리 수영이를 보낼 수도 없어요. 가서 애가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척은 없다고 생각할 테니 고모랑 작은아빠도 저희 찾지 마세요. 뭐? 참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도망간 새언니를 똑 닮았네. 눈빛 좀 봐. 오빠, 잘 됐다. 우린 이제 얘네한테 신경 안 써도 되겠어. 그래, 너희 동생 데리고 둘이 잘 살아. 힘들다고 찾아와도 빌려줄 돈 없으니까. 수진아, 우리가 절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고모랑 작은아빠도 당연히 너희 안타깝게 생각해. 그런데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원망스럽게 생각하지는 마. 알겠니? 원망스럽게 생각 안 해요. 수영이랑 어떻게든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 테니까 저희 찾지 마세요. 저도 우리 자매를 두고 그렇게 두 분이 서로 싫다고 싸우는 거 보기 힘들어요. 당돌하게 말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은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실제로 고모와 작은아빠는 우리 자매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금액은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옷장 밑에서 돈 봉투를 꺼냈을 때 그래도 우리 자매를 생각하며 조금씩 모았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어요. 아니, 수진아, 정말 자퇴할 거니? 네 사정은 알겠지만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 해도 되지 않을까? 꼭 자퇴까지 해야 하는 거야? 수진이 너 성적도 좋고 선생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래. 제가 만약 혼자였으면 학교는 어떻게든 다녔을 텐데 동생이 있어서요. 제가 수영이 먹여 살리려면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해요. 그동안 제 편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몇 날 며칠을 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는 것이 우리 자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죠. 자퇴하고 저는 바로 동네에 있는 백반집에 취업했습니다. 할머니와 종종 자주 가던 곳이라 이미 단골이었던 가게였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제 사정을 알고 바로 고용해 주셨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게 진짜 힘들었지만 사장님이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그 식당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고 그 식당에서 남자를 만나 첫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저를 많이 챙겨주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진석이었고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어요. 수진아, 오빠가 집에 가서 수영이랑 먹으라고 사과 샀어. 가져가서 챙겨 먹어. 너 너무 안 먹어서 뼈밖에 없어. 볼 때마다 걱정돼. 저번에 보니까 수영이가 사과를 참 좋아하더라. 가서 같이 먹어. 오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자매 챙겨주는 건 오빠밖에 없어. 친척들도 나랑 수영이 아예 연락 끊고 보러 오지도 않거든. 도망간 엄마는 당연히 소식이 없고 항상 오빠한테는 고마운 마음뿐이야. 에이,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수진아, 내가 대학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자.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고 가볍게 하는 말도 아니야. 나는 수진이 네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동생 혼자 키우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너 같은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운일까? 오빠, 진심이에요? 나야 당연히 오빠랑 결혼하면 너무 좋지. 그런데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오빠가 오빠 입으로 3대 독자라고 했잖아요. 특히 어머님이 오빠 사랑이 엄청나다고 했고. 결혼이라는 게 우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에이, 그게 걱정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부모님 설득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 너는 오빠만 믿어. 저는 진석 오빠가 우리 집에 와서 남자가 필요한 순간에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평소에 워낙 저뿐만이 아니고 동생까지 잘 챙겨줘서 오빠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우리를 놓고 도망가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후로 친척들과 왕래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열망이 매우 심했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매우 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석 오빠가 저에게 결혼하자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야, 이년아. 네가 수진이? 너 우리 아들 도대체 어떻게 꼬셨어?
고등학교도 졸업 못 해놓고 감히 대학 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해? 너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아들이 집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알아, 어? 부모도 없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무슨 결혼이야? 잠시만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머리 놓고 얘기하시라고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저기 아줌마, 왜 우리 직원한테 행패를 부리고 그러세요? 머리 놓으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 나야말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년이 감히 3대 독자 우리 아들을 꼬셨다니까? 별 볼 일도 없는 주제에 무려 대학까지 나온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하잖아. 양심 어딨어? 진석 오빠의 어머니는 오빠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제가 일하던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사장님이 나서서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문제는 진석 오빠의 엄마는 이런 행동을 주기적으로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장사가 안 될 정도로 행패를 부리니 사장님이 많이 곤란해하셨어요. 저도 일하다 그 아줌마가 보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저를 보면 일단 머리채를 잡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수진아, 너한테 사장님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자꾸 저렇게 와서 난리를 치니까 조금 곤란하네. 이게 수진이 탓은 아니지만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이를 어떡하니. 네가 진석이와 헤어지는 것은 안 될까?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사장님. 말씀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오빠가 지금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존재라 헤어지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냥 식당을 그만 나올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미성년자 때부터 일하고 동생을 키웠겠어요. 네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수진이는 일도 잘하고 예쁘고 똑똑하니까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결혼할 마음이 들지 않거나 헤어지면 언제든지 우리 식당으로 다시 와서 일해. 알겠지? 결국 저는 반복되는 아줌마의 행패에 일하던 식당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줌마의 영업방해도 그랬지만 제가 그만두게 된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아빠한테 말했는데 아빠는 나보다 네 걱정을 하시더라. 엄마만 설득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이런 시련과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분명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절대 안 좋은 생각은 하지도 마. 그래?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이다. 오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행하게 살아서 내 뱃속의 아이는 꼭 지키고 싶어. 우리 아이 낳아서 수영이까지 데리고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우리 아이도 그리고 수영이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오빠만 믿어. 내가 너 결혼하면 고생이라는 거 절대 모르게 할 거야. 사실 저는 결혼 허락을 완전하게 받기 전에 임신한 상태였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고 그래서 오빠가 더 결혼을 서두르기도 했죠. 시어머니의 성격을 이미 아니까 오빠는 일부러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우라고 할 게 뻔해서 지울 수 없을 때까지 견디자고 했죠. 아버님은 어머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임신 소식을 아버님한테만 살짝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임신 개월수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려고 작정했지? 그것 내 아들의 아이 맞아? 아니지? 인생 망치라면 혼자 망쳐야지. 왜 내 새끼를 꼬셔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왜 자꾸 저만 보면 일단 머리를 잡고 그러세요? 오빠 살려줘!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일단 진정해봐. 수진이 고등학교도 안 나온 것은 맞지만 그래도 착하고 성실해. 가게에서 일할 때도 사장님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무엇보다 내가 수진이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 웃기고 있네. 순진한 우리 아들을 저렇게 여우 같은 애가 꼬셨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새끼는 공부만 해서 이런 여우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되는데. 어떡해. 나는 몰라.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 고등학생 때부터 동생 혼자 키워서 집안일도 완전히 잘해요. 청소랑 빨래도 잘하고 식당에서 일하면 웬만한 요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동생과 둘이 살던 반지하 단칸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다행히 그때 진석 오빠와 같이 있었는데 둘이 무릎 꿇고 시어머니에게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로지 저한테만 뭐라 하시며 신세한탄을 하셨죠. 그래도 그때는 진석 오빠가 완전히 제 편이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우리 부부의 결혼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들이 책임지고 키운다고 하잖아.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을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손주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자. 응? 당신은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해서 좋겠다. 맨날 그렇게 선비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인생이 재밌니? 나는 왕자처럼 키운 내 아들이 저렇게 못 배운 애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터져. 자다가도 열불이 나서 잘 수가 없다고. 수진이가 부모 없이 자란 거랑 고등학교도 안 나온 거는 사정이 있잖아. 나는 처음에 수진이 인생 얘기를 듣고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안쓰럽잖아. 친척들도 외면했다고 하고. 그냥 우리가 받아주자. 시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오히려 시아버지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결혼은 시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게 된 우리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동생도 시아버지가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수진아, 이 돈으로 수영이 교복이랑 학용품 사라. 너희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알겠지? 그리고 아이 돌보는 거 힘들지? 진석이랑 돈 벌어서 모은 뒤에 독립할 수 있게 내가 도울게. 힘들어도 참자. 알겠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집안 어른들끼리 맺은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저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시어머니와 연애해서 결혼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시아버지가 아무리 저를 저렇게 챙겨주었어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쉴 생각이 나니? 빨리 바닥 쓰고 닦고 해야지. 그리고 시장 가서 장도 봐오고 할 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파에 퍼질러 앉아서 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화장실 청소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너무 보채서 낮잠 재우고 그 다음에 집안일 하려고 했어요. 금방 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는 집에서 그렇게 쉬고 있으면 어떡해. 내 아들 돈으로 네 동생까지 먹여 살리고 있잖아. 순진한 내 새끼 꼬셔서 너 좋은 일만 하니까 속 시원하냐? 저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밖에 가서 일할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거 저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기도 하고요. 꼬박꼬박 말 대꾸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이나 해. 아휴, 꼴 보기 싫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쟤를 며느리로 만난 건지. 아우, 속 터져라.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두둔하면 오히려 더 뭐라 하시고는 하셨죠. 그래서 시아버지도 뒤에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사치가 너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며 벌어온 돈을 자꾸 쇼핑하는 데 쓰기 바빴어요. 허영심이 너무 심해서 문제였습니다. 여보, 그 가방은 또 어디서 샀어? 당신 저번 달에도 가방 샀잖아. 왜 자꾸 그렇게 밖에 가서 쇼핑을 해? 우리가 잘 사는 편도 아닌데 그래도 아끼고 살아야지. 지금 당신 나한테 눈치 주는 거야? 내가 그럼 집에서 집안일하고 열심히 살림하는데 이 정도도 못 사? 아유, 다른 집 남편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가방이나 옷을 사준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내가 가서 사도 뭐라고 하네. 아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하셨어요. 옆에서 보면 시아버지가 참 암스럽다고 생각했죠. 속으로 빨리 아이가 크고 제가 돈을 벌면 분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뿐만이 아니고 제 동생에게도 눈치를 많이 주었어요. 얘, 너 지금 먹는 그 귤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아까 시장 가서 사온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아들 주려고 산 걸 네가 왜 먹니? 이제 하다하다 형부 간식까지 뺏어 먹는 거야? 어? 아, 죄송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몰랐어요. 다시는 안 먹을게요. 죄송해요. 제 동생은 그때 학생이었는데 너무 어린 동생이 시어머니에게 눈치 보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기서 동생을 두둔하면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동생에게 더 구박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빨리 시댁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온 돈을 제가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네가 왜 관리해? 너 미쳤니? 이제 대놓고 내 새끼 돈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당연히 생활비는 드릴 거예요. 저희가 아이도 있고 제 동생도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빨리 독립해야죠. 어머님도 같이 사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너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관리는 내가 할 거니까 다시는 이 문제로 말 꺼내지 마.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냥 네 동생하고 아이 데리고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알겠어? 어머니, 우리가 나가서 살면 서로가 좋잖아요. 저도 내년에 아이 어린이집 가면 나가서 돈 벌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듣기 싫으니까. 내 아들 월급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 나가서 살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모아서 나가도록 해. 시어머니는 절대 남편의 월급을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남편이 버는 돈은 시어머니가 다 관리하셨죠. 어머니가 만약 돈을 잘 관리하셨으면 저도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우리 돈 모아서 빨리 분가하는 게 좋지 않아? 아기도 크면 학교에 보내야 하잖아. 언제까지 어머니 밑에서 살 수도 없고 수영이도 이렇게 같이 사는 거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돈 관리하겠다고 당신이 말해보면 안 돼?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그런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말했다가 분란 만들어서 집안 난리 나는 거 보는 게 조금 그래.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아들 어린이집 보내면 그때 다시 얘기 꺼내볼게. 일단 지금은 참자. 남편에게 말해도 어쩔 수 없다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은 제 인생에 있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진석 사는 곳 맞지? 어이, 당신이 이진석 마누라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우리 돈 빌려가서 이렇게 잠수 타면 돼? 어? 당장 돈 안 갚아? 우린 뭐 땅 파서 돈 빌려줬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신데 여기까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진석은 우리 남편이 맞아요. 혹시 남편이 돈을 빌렸나요? 마누라는 전혀 모르는 눈치네. 돈을 빌렸냐고? 한두 번 빌린 줄 알아? 도박장에서 눈 시뻘건 채로 지금도 도박하고 있을걸? 우리 돈 빌려서 그런 짓 했으면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 새끼 어디 갔어? 당장 안 나와? 확! 지금은 집에 없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일단 진정하세요. 그렇게 다 던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떡하지? 남편 곧 올 시간이에요.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아가 괜찮니? 당신들 누구길래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하세요. 아가, 방으로 들어가라. 내가 알아서 하마. 돈 내놓으라고. 당신은 뭐야? 이진석 아빠야? 우리한테 빌려간 4천만 원 당장 갚아. 갚을 돈 없어? 그럼 장기라도 내놓든가. 난데없는 사채업자의 출입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가 퇴근하고 올 시간이라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집에 왔고 사채업자는 딱 2일 줄 테니 돈을 마련하라고 했죠.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나가서 태풍이 집에 온 것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도박한 것도 모자라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너는 네 자식도 있는 놈이 이래도 되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조용히 돈을 모아도 모자라 파네. 왜 이러는 거냐? 그냥 직장 사람들 따라서 재미를 했던 건데
소소하게 시작한 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어떡하죠? 당장 저 돈을 어디서 구해요? 시아버지도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평소에 워낙 온화한 분이라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었죠. 저는 남편에게 뭐라 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도중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는 혼자 쇼핑하고 온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봐도 이 사건은 남편의 잘못이잖아요? 저는 남편이 밖에서 도박하고 사채까지 썼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 새끼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애가 나가서 도박하고 돌아다니겠냐?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인 건 몰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였더니 이 사달이 나네. 아유, 내 팔자야. 어머니,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밖에서 저러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박이랑 사채는 저야말로 오늘 알게 된 사실인걸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시끄럽다! 남편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게 자랑이냐?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내조를 잘했으면 될 일인데 당장 저 돈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네가 나가서 뭐라도 해! 당신은 왜 죄 없는 새아가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오늘은 도대체 뭘 사온 거야? 밖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오면 뭐해? 당신도 나중에 진석이처럼 사채 끌어다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 당신은 갑자기 나한테 왜 화살을 돌려? 당신도 저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넘어간 거야? 아휴, 이제 우리 아들도 모자라서 내 남편까지 구워 삶았어? 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 도박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며 화살을 돌리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또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이는 놀랐는지 울고 학교에서 돌아온 제 동생은 또 눈치 보며 방에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동생과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한다 해도 남편이 또 사채를 쓰면 집안이 난리나게 뻔했거든요. 더는 못 참아요. 이렇게 살다간 제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 끌어안고 평생 사세요. 뭐? 지금 너 말 다 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근본도 없는, 부모 없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애랑 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이래? 부부는 서로 힘들 때 의지하며 사는 게 부부 아니야? 내가 지금 사채 한 번 썼다고 이렇게 이혼하자는 얘기가 쉽게 나와? 나는 당장 이번 주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너는 그런 날을 두고 이혼하자고 해? 갑자기 하는 얘기 아니야.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수영이한테 눈치 주고 그러던 거 못 참겠어. 당신이 벌어오는 돈도 내가 관리 못하고 나는 여기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데? 내가 하녀야?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나 더는 못 참아. 아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부모 없이 갈 것 없는 년 받아줬더니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대신 네 아이는 놓고 가. 내 아들 핏줄을 왜 데리고 간대?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막말로 남편이 우리 아들 육아를 하기는 했나요? 신생아 때부터 오로지 제가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이는 포기 못해요.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중간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육아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가 있어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을 놓고 가. 나는 수진이 네가 이렇게 나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무 실망했다. 그리고 이혼할 거면 그동안 수영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잔 비용 다 내고 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렇게 치면 내가 여기서 일한 비용도 다 내.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혼자 요리도 다 했는데 그 돈 월급으로 환산해서 내놔. 너랑 네 동생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잔 비용이 훨씬 많을걸?
아, 결국 너도 돈 때문이었구나. 돈이 그렇게 좋아? 지금 내가 돈 없어서 이혼하자는 거잖아. 이제껏 편하게 내 돈으로 살았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오빠, 얘기는 똑바로 해. 내가 언제 당신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어? 나는 당신 월급 만져본 기억도 없어. 항상 시어머니한테 비굴하게 생활비 달라고 해서 조금 받으면 그걸로 생활했어. 이혼 얘기가 나오니 남편은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어요. 사람이 돈과 관련되니 태도가 싹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과 편을 먹고 저는 이혼을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동생에게도 뭐라 하기 시작했죠. 처제, 내가 결혼 전에 수영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해? 너희 언니는 그렇게 받아먹을 건 다 받아놓고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네가 네 언니한테 말이라도 해봐, 어? 지금 내 동생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질 거면 내가 그동안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따져. 혼자 명절에 하녀처럼 일하고 김장도 혼자 다 하고 오죽하면 나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불쌍하다고 하더라.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말이 많아. 네 아들 놓고 너는 그럼 그 잘난 동생 데리고 꺼져.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도 네 얼굴 보기 싫다. 다시는 눈에 띄지 마. 우리 아들은 왜 자꾸 놓고 가라는 거예요? 싫어요. 제가 어떻게 키운 제 아들인데요. 여기 놓고 가면 또 저렇게 사채업자 찾아올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사채를 쓰고 싶어서 썼어? 그냥 한 번 실수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봐.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도중에 사채업자가 말한 기한이 다가와서 급하게 시아버지가 주변의 사정에서 돈을 마련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샀던 가방도 몇 개를 팔았죠. 겨우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험한 말이 오고 갔고 말도 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문제도 그렇고 남편은 절대 이혼을 곱게 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을 꼭 데리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완벽히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구세주는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아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사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이번에 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말했다. 그러니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너도 도장 찍고 이제 갈 길 가렴. 너도 너 삶을 살도록 해. 아버님, 아버님께는 나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도움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절대 이혼에 잊지 않을게요. 시아버지가 남편의 도박 빚을 해결하며 이혼하게 도와주셨어요. 유일하게 멀쩡했던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도장을 찍고 아들과 동생을 데리고 시댁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그 지역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라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며 동생이 학교 간 사이에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그런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언니, 나 키우느라 너무 고생했어. 나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많이 해서 성원이 같이 키울게. 나는 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책임진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거든. 물론 할머니 유언이 아니었어도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졌을 거야. 우리한테 가족은 서로뿐이잖아. 서울에서 방 한 칸에서 저는 동생과 아들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생은 학교를 졸업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어요. 저는 아들이 어려 공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한방 근처에 있는 김밥집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어서 동생이 학교에서 오면 대신 봐주었어요.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버티고 버텼습니다. 당연히 사는 게 힘들어서 도중에 주저앉고 싶은 날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도 점차 시간이 흐르며 모은 돈이 생기자 집의 크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우리도 드디어 방이 생긴 거야? 너무 감격스러워. 어렸을 때부터 단칸방 생활해서 그런가? 믿기지 않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대학에 다니지도 못했을 거야. 언니야말로 수영이 네가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아이도 못 키웠을 텐데 고마워. 우리 자매가 힘들어도 서로 의지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한 거야.
네가 대학 다니며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까지 보탰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작지만 방이 하나 있는 아파트도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온전히 제 명의로 된 집은 아니어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 들어가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조금씩 모으니 돈이 꽤 되는 모습이 신기했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어도 아들과 동생을 보며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기요? 누구세요? 말씀 안 하시면 이대로 끊겠습니다. 아가, 나야. 네 전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번호가 그대로였구나. 혹시나 해서 전화했더니 다행이구나.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아버님? 어머머, 아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혹시 나 하루만 재워줄 수 있니?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네? 저 지금 동생하고 아들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님 여기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럽긴 한데, 일단 주소 불러드리긴 할게요. 이혼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을 피하려고 그때 번호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는 워낙 감사한 마음뿐이라 몰래 연락처를 혹시 몰라서 남겨뒀었어요. 그 번호를 그대로 15년째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갑자기 재워달라고 해서 당황하긴 했었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 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하지만 상대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니었고 바로 저한테 많은 은혜를 베푼 시아버지여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미안하다. 나도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라. 아니, 그나저나 아가 어떻게 지냈니? 너무 오랜만이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얼마나 혼자 고생이 많았어. 그렇게 오랜만에 본 시아버지와 반가운 재회를 하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하고 친절하셨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었으면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을 텐데 시아버지는 너무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시아버지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급하게 오셨다고 하더니 급하게 볼일을 보러 간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지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려서 받았더니 부동산이더라고요. 진짜 집 살 거죠? 아가 시아버지 되는 분이 잔금을 다 놓고 가셨고 그 본인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맞죠? 일단 빨리 여기 부동산으로 내려오세요. 집주인도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난데없이 제가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다니요? 믿을 수가 없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받더라고요. 아가,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사실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 이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는데 나는 지금 병에 걸려서 이 돈이 필요가 없단다. 곧 죽을 목숨인데 이 돈을 어디서 써야 할지 고민하다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네가 이혼하고 아내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들의 도박도 심해졌어. 그래서 나도 얼마 못 가 이혼하게 되었단다.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지기도 했고 오랜만에 손자를 보니까 얼마나 애틋하던지. 이제 아가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렴. 어머 아버님,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요? 아버님, 제가 거기로 갈게요. 아버님을 다시 만나 얘기를 들었더니 전화 그대로였어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생긴 것도 맞았어요. 아버님은 그 돈을 저와 동생과 우리 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고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아버님 또한 고집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렸을 때 네가 힘들게 우리 집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하던 게 머릿속에 생생하단다. 아내 성격이 워낙 드세서 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가, 그때 고생 많았고 이제는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하며 살으렴.
너무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결국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지금 입원하셨는데 제가 병간호도 하고 있어요. 의사가 말한 기간보다 더 살고 계시는데 최대한 오래 살다 가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요. 그리고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돈 문제로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일부러 로또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혼한 상태라 알리지 않아도 괜찮았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도 절대 편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 돌려받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동생과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